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방역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일부 교회의 몰상식이 교회 전체의 신망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고, 교계 지도자들은 정부와 교회의 협력기구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코로나19 충격으로 대내외 경제 여건이 계속 악화하면서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마이너스 0.2%에서 마이너스 1.3%로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코로나19 전개 양상에 따라 성장률이 더 떨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45만 명이 참가하는 오토바이 축제 집단 감염의 영향으로 미국 중부 지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미 질병통제센터 CDC는 증상이 없으면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지침을 변경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의료계의 2차 집단 휴진이 계속되면서 대형 병원의 수술 건수가 많게는 절반가량 줄어드는 등 환자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공의협의회는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에 반발해 희망자에 한해 사직서를 제출하는 단체 행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만들어진 횡단보도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가 의외로 많습니다. 시각과 청각, 촉각을 모두 활용해 교통사고를 줄이는 스마트 횡단보도 기술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오늘 과학의 달인에서는 스마트 횡단보도를 연구하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종훈 수석연구원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대구 신천지 집단 감염 이후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400명대로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 검토가 본격화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재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를 지자체와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완전한 3단계로 갈지, 3단계에 준하는 조치로 갈지 등 거리두기의 수준과 정도에 대한 의견 수렴을 통해 조만간 언제 실행할지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이 수도권의 증가 추세가 꺾이지 않고 있어 하루하루가 엄중한 상황의 연속이라고 말했습니다. 박능후 1차장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 우리 사회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전 국민적인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랑제일교회와 서울 도심집회의 확진자 중 40%는 60대 이상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중증으로 발전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신천지 집단 감염 사례보다 피해가 클 수 있어 긴장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차장은 거리두기 2단계 지침이 얼마나 잘 실천되고 있는지 각자의 자리에서 점검해달라고 요청하고 카페와 음식점, 학원처럼 일상생활에서 자주 이용하는 장소에서 마스크를 철저하게 착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등 일부 교회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일부 교회의 몰상식이 한국교회 전체의 신망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고, 기독교계 지도자들은 정부와 교회의 협력기구를 제안하며 교회를 일반 영업장처럼 취급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간담회 발언 차례로 듣겠습니다. 어떠한 바가 아니라 하더라도 일이 이제 그쯤 되었으면 적어도 국민들에게 미안해하고 사과라도 해야 할 텐데, 오히려 지금까지도 이 적반하장으로 음모수를 주장하면서 큰 소리를 치고 있고, 여전히 정부의 방역 조치에 협력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온 국민이 피해를 입고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직접적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바로 기독교라고 생각합니다. 극히 일부의 몰상식이 한국교회 전체의 신망을 해치고 있습니다. 방역은 그 신앙의 영역이 아니고 이렇게 과학과 의학의 영역이라는 것을 모든 종교가 받아들여야만 할 것 같습니다. 정부가 방역을 앞세워서 교회를 행정명령하고 또 교회는 정부 받침에 반발하는 것은
국민들께 매우 민망할 뿐입니다. 정부 관계자들께서 교회와 사찰, 성당 같은 종교단체를 영업장이나 사업장 취급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방역과 경제라는 두 축의 난제를 붙잡고 해결을 위해 노력하시는 대통령님께 정부와 교회의 협력기구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교회는 정부의 방역에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만 교회의 본질인 예배를 지키는 일도 결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가 지난 15일 열린 광화문 집회와 관련해 코로나19 검사 대상자 13,000여 명의 명단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서울시는 브리핑을 통해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13,939건을 추가 통보받아 기존 명단을 포함한 검사 대상자는 2885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지금까지 4,154명이 검사를 받아 38명이 확진됐으며 1,873명은 서울시 조사에서 진단검사를 받을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서울시는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들을 상대로는 경찰 협조를 받아 방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통화가 안 되거나 검사를 거부할 경우 최대한 검사받도록 촉구하겠다며 불응한 사람 중 집회 참석이나 광화문 인근 방문으로 확진되면 구상권 청구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에서는 마스크를 안 쓴 승객은 택시에 태우지 말라는 지침까지 정해졌습니다. 모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필요한 조치지만 자칫 마스크 갈등으로 이어지진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승객에 대해서 성차 거부를 하는 경우에도 사업 정지, 가태료 등의 처분을 하지 않도록 택시의 경우 마스크 미착용자를 의무적으로 성차 거부하도록 하는 한편 석 달 전 마스크 안 쓴 손님을 택시가 승차 거부해도 불이익 주지 않겠다던 방역 지침. 이번에 더 강화됐습니다. 서울시에서 아예 마스크 안 쓴 사람은 택시에 태우지 말도록 한 겁니다. 택시 승차 거부 의무화 첫날, 현장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은 서울역 앞의 택시 승강장입니다. 승객들이 마스크 잘 쓰는지 한번 관찰해 보겠습니다. 1시간 동안 지켜본 결과 턱에 걸친 마스크 1명 외에는 승객과 기사 모두 무더위 속에서도 마스크를 잘 쓰고 있었고 승차 거부 실랑이도 없었습니다. 안 쓴 손님들 많아요, 선생님? 거의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아예. 거의 없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뭐 제가 볼 때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서로 저 건강을 위해서 좋은 것 같아요. 다만 승차 거부로 손님과 마찰을 빚게 되진 않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고객하고 말다툼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강요하지는 못하죠. 그렇죠. 대신 뭐 제가 여분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필요하면 제가 주기도 합니다. 실제로 마스크 써달라고 했다가 기사가 폭행을 당하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이후 마스크 미착용 관련 사건으로 340여 명이 입건됐는데 이 가운데 폭행과 상해가 절반 가까이 돼 가장 많았습니다. 기사들의 걱정이 기우가 아닌 겁니다. 무조건 승차를 거부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어렵죠. 가려 태울 수 지금 손님이 없는데 손님을 가려 태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운전기사들의 승차 거부로 개인의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기엔 한계가 있는 만큼 과태료나 벌금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한국은행이 코로나19 재확산 등의 영향으로 올해 우리나라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 전망치를 마이너스 0.2%에서 마이너스 1.3%로 크게 낮춰 잡았습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3.1%에서 2.8%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한은은 올해 실질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마이너스 1.3%로 낮췄습니다. 지난 5월에는 마이너스 0.2%로 전망했는데 석 달 만에 1.1%포인트나 하향 조정한 겁니다. 이런 전망대로 올해 성장률이 마이너스 1.3%에 그치면 1998년 외환위기 때 마이너스 5.1%, 1980년 석유 파동 당시 마이너스 1.6%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게 됩니다. 글로벌 교역의 위축으로 우리 수출
실적 부진했던 점, 그다음에 국내에서 다시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는 점 등을 반영을 해서 이 총재는 성장률을 좌우하는 수출 전망과 관련해 하반기 수출은 상반기보다 나아지겠지만 회복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따라서 향후 코로나19 전개 양상에 따라 성장률이 마이너스 1.3%를 밑돌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등 정부의 대응이 이제 지금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이렇게 전제를 했습니다. 한 3단계로 격상이 된다고 한다면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국내 실물 경제 회복세가 또 제약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도 정부가 6월 초에 발표한 올해 성장률 목표인 0.1% 달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올해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을 사실상 시인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의 장기화 전망에 따라 한은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기존 3.1%에서 0.3%포인트 낮춰 2.8%로 잡았습니다. 한은금융통화위원회는 이달 기준금리는 역대 최저치인 현재의 연 0.5%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주열 총재는 코로나19가 대규모로 재확산할 경우 추가 금리 인하 여지가 있다면서도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LG그룹이 경기도 이천에 있는 연수시설인 LG인화원을 코로나19 무증상 환자 생활치료센터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인화원은 음압병실이나 감염병 전담시설이 필요하지 않은 무증상 환자가 격리돼 치료받는 장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LG그룹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해 무증상이거나 경증인 환자를 위한 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치료를 돕기 위해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집단 휴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전시 상황에 군인이 전장을 이탈하는 것에 빗댔습니다. 우리 의료계가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리라 믿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엔 법과 원칙대로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교회 지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나온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 이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들이 의료 현장을 떠난다는 것은 전시 상황에서 거꾸로 군인들이 전장을 이탈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로서는 한편으로는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또 대화를 나누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법과 원칙대로 이렇게 또 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렇게 정부가 가지고 있는 선택지가 그렇게 이렇게 크게 있지 않습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의사들의 입원 투쟁은 대한민국 의료의 도구로 이용되고 통제당할지 의료정책 수립의 주체로 거듭날지를 결정짓는 중대한 싸움이라며 단합을 호소했습니다. 최 회장은 회원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을 1년간 추진하는 동안 한 번도 의사협회와 논의한 적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지난 2014년 원격의료 저지를 위한 파업 때도 정부가 의사협회에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했지만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았다며 하나가 되면 해낼 수 있다고 독려했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도 선배들에게 보내는 서신으로 전임의와 개원이 교수들의 파업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과학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사이언스 취재 파일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소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서 지금 마스크를 쓰고 2m 거리 두기를 하는 등 이런 거를 지켜야 한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코로나19가 비말로 전파됐다고 알려졌기 때문에 만들어진 수칙들입니다. 예. 그런데 최근에는 코로나19가 공기로도 전파된다는 주장이 힘을 얻으면서 이보다 더욱 철저한 방역 수칙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오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코로나19의 공기 감염 그 사례는 해외에서는 좀 여러 번 보도가 된 적이 있었는데 최근 국내에서도 공기 중 전파로 의심되는 사례가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발생했던 이 경기 파주시의 스타벅스 집단 감염 사례였습니다. 이 확진자가 2층 에어컨 바로 앞에서 2시간 반 동안 머물렀는데 같은 층에서 무려 26명이 감염이 된 겁니다. 2층 이용자가 120명이었으니까 양성률이 무려 21.7%에 달합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가 이 대화하던 중에 배출된 에어로졸이 에어컨 바람을 타고서 매장 곳곳으로 퍼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에어로졸이 감염의 확산의 원인이었다는 건데, 자, 그런데 이 에어로졸 비말과는 다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비말이 침방울인데요. 이것보다도 더 작은 공기 중에 떠다니는 미세 입자가 에어로졸입니다. 그렇군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요. 입자의 지름이 5마이크로미터보다 크면은 비말, 그리고 5마이크로미터보다 작으면은 에어로졸로 칭합니다. 머리카락의 직경이 한 100마이크로미터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에어로졸은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작은 크기입니다. 네, 만들어지는 경로 중 하나는요. 먼저 크기가 작은 비말이 형성이 됐는데 여기 속에 있는 수분이 증발을 하면서 이 무게가 가벼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공기 중에 부유하는 형식으로 이 에어로졸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 에어로졸 감염이 가능하다는 거는요. 공기 전파가 가능하다는 표현이랑 동일한 거고요. 또 거리와 무관하게 퍼지고 또 밀폐된 공간이면은 그 공간 전체에 바이러스가 퍼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 코로나19가 에어로졸, 그러니까 공기 전파를 통해서 감염될 수 있다. 이 가능성은 연초부터 제기가 됐었는데 그때는 큰 힘을 얻지는 못했죠.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의 에어로졸 감염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제기된 거가 말씀하신 대로 이 연초, 이 팬데믹 이전인데요. 중국 상하이시 민정국이 지난 2월 8일 기자회견에서 현재 확정적인 코로나 감염 경로가 직접 전파, 그리고 또 에어로졸 전파, 그리고 접촉을 통한 전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직접 전파나 뭐 접촉을 통한 전파는 널리 알려지고 또 공식적으로 인정된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에어로졸을 통한 전파를 공식적으로 경고를 한 겁니다. 그런데도 이후에 몇 달 동안이나 이 WHO나 국내외 과학자들이 이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7월 6일에 이르러서야 전 세계 32개국 과학자 230여 명이 WHO에 공개 서한을 보냈는데요. 코로나19의 공기 감염 가능성을 제시를 하면서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수정을 하라고 촉구한 겁니다. 내용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은 의학계와 세계 각국의 방역 당국이 코로나19의 공기 감염 가능성을 인지해야 한다 이런 말로 시작을 하는데요. 공기 감염을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을 지지한다 이게 요지입니다. 또 숨쉬거나 말하고 기침할 때 발생하는 미세 입자가 1m나 2m를 넘어서 심지어 특정 조건에서는 수십 미터까지 날아간다 이런 연구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이런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결국에 이 WHO 등 세계 방역 당국이 손 씻기와 거리 두기를 지금은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부족하다면서 추가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WHO는 코로나19가 비말로 감염된다 이 견해만을 고수해왔는데 이렇게 의사들이 공개 사안을 보내면서 공기 전파 가능성을 처음으로 받아들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결국에 WHO가 이 코로나19의 공기 중 전파 가능성을 공식 석상에서도 인정을 했습니다. WHO 감염통제국장이 지난 7월 7일 이 언론 브리핑에서 공공장소, 특히 혼잡하고 환기가 잘 되지 않는 폐쇄된 환경에서는 공기 전염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We acknowledge that there is emerging evidence in this field, as in all other fields, regarding the COVID-19 virus and pandemic. And therefore, we believe that we have to be open to this evidence and understand its implications regarding the modes of transmission and also regarding the precautions that need to be taken. And our group, together with the experts who are part of it, really highlighted the importance of research in the field of different transmission routes and in particular through droplets of different sizes and understanding really what is the relative importance of this. And also understanding the dose of the virus that is needed, in particular in this route of transmission that is the aerosol or airborne transmission.
네, 우리 방역 당국도 이때서야 공식 석상에서 이 에어로졸에 의한 감염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뭐 추가적인 연구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공기 전파, 에어로졸 전파를 이제 결핵이나 뭐 홍역 이런 걸 들고 있는데요. 결핵 같은 경우는 이제 객담이나 뭐 이런 비말이 기침을 할 때 비말이 나가고 그게 공기 중에 떠다니다가 이제 수분이 있고 무게가 있으니까 이제 표면에 가라앉게 되고 가라앉으면은 그때는 수분이 또 증발을 해서 그 비말 핵이라고 하는 비말 안에 바이러스, 그러니까 세균 덩어리 같은 게 수분 없이 말라서 조그만한 핵 형태로 남아 있다가 그게 공기 중에 부유하다가 사람의 호흡기를 통해서 감염되는 그런 사례를 비말과 비말 핵이라는 형태로 설명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19인 경우에는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좀 더 밝혀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자, 이 에어로졸의 그 감염 위험이 큰 곳으로 화장실이 지목됐다는 보도를 또 전해드렸었는데 그 직접 취재하셨잖아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화장실을 통한 감염이 처음 주목을 받은 게 지난 2003년에 사스 때였습니다. 네. 홍콩의 한 아파트에서 무려 230명 이상이 단체로 사스에 집단 감염됐는데요. 조사 결과 확진자의 대소변에 포함된 바이러스가 에어로졸 형태로 화장실 배수구를 타고서 아파트 전체에 퍼진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 사태가 퍼진 현재 시점에 다시 한번 이 화장실을 통한 감염 가능성이 뒷받침하는 연구들이 나왔습니다. 중국 연구진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돌렸는데 변기물을 내릴 때 에어로졸이 발생을 하는데 생각보다는 빨리 더 높이 퍼지고 또 오래 가는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네. 시뮬레이션 영상 함께 보시겠는데요. 먼저 남성의 소변기 영상입니다. 물을 내리니까 미세한 에어로졸이 떠오르는 것이 보이는데 이 계산에 따르면 이 입자들 가운데서 60% 가까이가 소변기 밖으로 퍼졌습니다. 또 불과 5.5초 만에 이 입자들이 성인의 허벅지 높이인 0.84m에 도달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화장실에 환풍기가 돌아가고 있다면 이 입자들이 더 멀리 퍼져서 충분히 호흡기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다음에 좌변기의 경우를 보실 텐데요. 물을 내릴 때 에어로졸이 35초 만에 무려 0.93m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소변기보다 조금 더 높이 떠오른 건데 문제는 좌변기니까 앉아서 사용하기 때문에 다음 사람이 만약에 같은 변기를 사용했을 때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높이라는 겁니다. 이 호흡기 바이러스가 대소변에서 검출되는 게 다른 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환자에게서도 꾸준히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소변에 있던 바이러스가 변기가 물 내릴 때 에어로졸이 돼가지고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추론이 가능한데요. 자세한 설명 전문가에게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 떠 있는데 무거운 것들은 떨어지지만 그 중에는 굉장히 작은 에어로졸 형태의 바이러스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서너 시간은 공기 중에 생존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마스크를 안 쓰고 흡입을 하게 되면 바로 감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중국 연구팀은 화장실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된다고 말을 했고요. 또 변기물을 내릴 때 꼭 뚜껑을 닫아야 하고 또 뚜껑이 없는 변기에는 이런 에어로졸 확산을 막을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이렇게도 말을 했습니다. 공중 화장실은 아무래도 여러 사람이 이용하다 보니까 에어로졸이 발생할 확률도 커서 더더욱 주의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이처럼 공중에 떠다니는 작은 입자만으로도 미세한 입자만으로도 감염이 된다면요. 주변에 사람이 없더라도 안심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좀 더 대처 방법 상세하게 전해주시죠. 네, 전문가들은 말씀하신 대로 마스크 착용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KF 마스크든 비말 마스크든 관건은 올바른 착용 방법이 중요한 건데요. 마스크가 이 코나 입 사이에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얼굴에 꼭 밀착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인정 실험을 통과한 제품이라고 해도 자기 얼굴에 딱 맞도록 쓰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무용지물이라는 거지. 그 틈 사이로 엄청나게 많은 에어로졸이 들어간다는 거지. 그 마스크를 자기 얼굴에 딱 맞게끔 쓰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항상 이제 요 코 부위라든지 턱 부위가 혹시 이렇게 벌어졌는지 매 순간마다 이렇게 점검을 해봐야 돼요. 본인이. 그 틈 사이로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오직 에어로졸은 어디로 들어야 되느냐면은 부직포를 통해서만 들어야 돼요. 그래야만의 그 포집 효율 때문에 잡힌다고.
네, 화장실 같은 밀폐된 공간에 가면은 꼭 이 마스크 착용을 개인적으로 점검을 해가지고 이 틈이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 개인 방역 수칙으로는 이런 마스크 착용을 올바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또 밀폐된 공간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또 건물은 환기를 자주 시켜야 하겠습니다. 이처럼 이런 기존 방역 수칙은 더욱더 철저하게 지키고 또 과학자의 요구대로 이 방역 당국은 추후에 에어로졸 감염을 막을 수칙들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오늘 그 말씀해주신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 방심은 금물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철저히 지켜야겠습니다. 최소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코로나19 국내 환자가 다시 늘어나면서 타이완과 싱가포르가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했습니다. 주 타이베이 한국 대표부와 현지 언론에 따르면 타이완 보건당국은 비즈니스 목적 방문자의 자가격리 기간 단축이 가능한 코로나19 중저위험국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했습니다. 천수중 타이완 위생부장은 최근 한국에서 코로나19가 요양시설 등으로 퍼지고 양성 판정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타이완으로 입국하는 사람은 반드시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고 천 부장은 설명했습니다. 앞서 싱가포르는 당초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 적용하던 자택이나 거주지 자가격리를 오는 29일부터는 정부 지정시설 격리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대규모 오토바이 축제가 예상대로 코로나19의 슈퍼 전파자가 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중부 내륙주가 남부에 이어 또 다른 확산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 CDC가 밀접 접촉자도 증상이 없으면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지침을 변경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에서 매년 열흘 동안 열리는 오토바이 축제가 사우스 다코타주의 스터지스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는 45만 명가량이 다녀갔습니다. 보건당국의 우려에도 시 당국은 어차피 사람들이 몰릴 것이라며 행사를 강행했습니다. Our numbers, attendance seems to be where it's at every other year, excluding anniversary years. Our numbers are ahead. People are tired of being at home. You know, this is what this rally started about, is freedom. 축제의 대가는 우려대로 나타났습니다. 행사와 연루된 사람 수십 명이 전국 각지로 코로나19를 퍼다 나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행사 기간 문신 가게나 술집에 들렀던 사람들이 양성 환자로 판명된 겁니다. 행사 장소와 붙어있는 주에서 특히 환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들 주를 포함한 중부주가 미국 전역에서는 새로운 확산지가 되고 있습니다. 뉴욕 등 동북부에서 남부로 옮겨간 데 이어 중부 내륙이 차례가 된 셈입니다. 로버트 레드필드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국장도 중부가 코로나19에 갇히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It's for middle America too. The Nebraskas, the Oklahomas, we need to see those embraced. We don't need to have a third wave in the heartlands, right? 이런 가운데 CDC가 확진자와 밀접 접촉했더라도 무증상이면 검사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지침을 변경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감염 모델을 추적해보면 50%가량이 증상 발현 전 감염됐다며 이해되지 않는 조치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CNN은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 윗선에서 감염자 수를 낮추기 위해 압력을 행사했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을 개발 중인 미국 바이오 업체 모더나가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도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CNBC 방송은 현지 시각 26일 모더나가 개발 중인 백신이 노년층에서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였다면서 실험 내용을 공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모더나는 이번 실험이 56세부터 70세 사이의 성인 10명과 71세 이상 성인 10명의 자원에 이루어졌다고 전했습니다. 백신 후보 물질을 28일 간격으로 100마이크로그램씩 2차례 투여한 결과 자원자들에게서 모두 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중화 항체와 인간 면역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T세포가 형성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백신 후보 물질을 맞은 자원자들에게선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회복된 사람보다 많은 수준의 항체가 형성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럽에서 올겨울까지 코로나19 재확산이 이어지겠지만 사망자 발생은 최악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유럽 질병예방통제센터 대응 총괄 책임자인 세르지오 브루시는 영국 텔레그래프와 인터뷰에서 올겨울 유럽 전역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지속적인 재확산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재확산이 지난 봄에 나타난 1차 확산 수준으로 돌아가거나 사망자가 다시 급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흑인 남성 제이컵 블레이크에 대한 경찰의 총격에 항의하는 시위가 미 대선을 앞두고 심상치 않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격렬한 시위가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급기야 2명이 숨지는 총격 사건까지 벌어졌고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은 주 방위군 투입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통행이 금지된 한밤중 불을 지르고 돌등을 던지며 항의하는 시위가 이어지자 폭력 시위자 체포 등을 위해 경찰이 추격합니다. 그때 총소리가 나면서 시위대 일부가 쓰러집니다. 총탄에 맞아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I got video of one of the, I believe it was the same person from the first shooting. The gunman fired off multiple rounds. 지난 23일 흑인 남성 제이컵 블레이크는 경찰과 말다툼을 벌이는 듯한 장면이 포착된 직후 자신의 자동차로 걸어가 문을 여는 순간 등 뒤에서 경찰 총격을 받아 쓰러졌습니다. 당시 그는 비무장이었고 차 안에 어린 아들 3명이 타고 있었다는 게 알려지면서 이에 항의하는 시위가 미 주요 도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위대에 총격을 가한 용의자는 놀랍게도 10대 백인 청소년입니다. 고의 살인 혐의로 체포돼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5월 백인 경찰관이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를 숨지게 한 이후 인종차별 항의 시위가 진정돼가는 와중에 터져 다시 악화되는 분위기입니다. 통행금지와 비상사태가 선포된 위스콘시주에서는 무장한 백인 자경단원들의 순찰이 강화됐고 주지사는 방위군을 배치해 질서 회복에 나섰지만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약탈과 폭력, 무법을 용납할 수 없다며 방위군의 투입 증원 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오는 11월 대선에서 법과 질서의 이미지를 내세워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도 담겨 있어 이번 사태의 향방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상우입니다. 보행자가 안전해야 할 횡단보도에서 오히려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나 보행자 모두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한데요. 횡단보도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기술을 개발한 분이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 과학의 달인에서는 스마트 횡단보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스마트 모빌리티 연구센터 김종훈 수석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보행자나 운전자가 잠깐 한눈판 사이에 횡단보도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가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네. 전체 교통사고 중에서 얼마나 차지하고 있나요? 예, 국토교통부에 따르면요. 우리나라의 최근 5년간 2014년에서 18년까지의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매년 감소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예. 그러나 보행 중에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OECD 회원국인 회원국 평균인 19.7%에 비해서는 네. 약 2배가량 그런 높은 39.7%입니다. 예. 전체 보행 사망자 중에 횡단보도 통행 중에 사망하는 보행자 비율이 2014년에 20.3%에서 2018년 23.1%로 2.8%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예. 특히 어린이의 경우에 보행자 교통사고 환자 비율이 성인보다 1.25배 정도 높았고요. 예.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는 주로 차도와 또 횡단보도에서 절반 정도 발생했기 때문에 예. 보행자의 법규 준수도 매우 필요하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 네. 오히려 반대로 또 횡단보도 통행 중에 사망하는 보행자 비율이 굉장히 이제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렇게 횡단보도에서 사망 사고가 이제 자주 일어나는 이유 어떤 게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보행자의 안전은 늘 중요시 되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교통 안전은 지속해서 차량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예. 가령 차량 운전자가 도로의 제한 속도가 얼마인지 확인하고 예. 또 어느 만큼 속도로 줄여야 되겠다라고 인지하는 그런 과정이 일반적이었거든요. 네.
이것은 안전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 매우 수동적이고 또 한계가 있습니다. 예. 따라서 보행자 중심으로 안전 체계가 변해야 되는데요. 운전자는 보행자가 어느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또 보행자 역시 차가 다가오고 있음을 인지해서 운전자와 또 보행자가 상호 안전을 확인하는 그런 교통안전 시스템이 필요해진 거죠. 예. 그러니까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경각심을 가지고 서로의 위치를 확인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맞습니다. 얘기인데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해외에서는 이런 교통 문화가 잘 조성이 돼 있는지 궁금해요. 예, 주요 해외 선진국의 그 보행자 교통 문화를 잘 살펴보면요. 예. 미국에서는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으면 모든 차량은 반드시 정지해야 되고요. 예. 프랑스, 또 독일, 호주 이런 나라에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뿐만이 아니라 횡단하려고 하는 그런 보행자까지도 보호하는 문화가 정착되어 있습니다. 네. 물론 우리나라도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에서 모든 차의 운전자, 교차로 우회전 차량을 포함해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일시 정지해야 한다라는 규정하고 있지만 네. 이것을 지키는 운전자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죠. 네, 뭐 규정은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게 또 문제군요. 맞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엔 특히나 그 스몬비라고 하잖아요. 스마트폰 보면서 이제 바닥을 보면서 걷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네. 이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더 취약할 것 같은데, 자, 이런 횡단보도 교통 사고율을 줄이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통 안전 관련 시스템은요, 교통 정보를 수집을 해서 또 필요한 용도로 잘 가공한 다음에 그래서 그 교통 정보를 시민들에게 정보 제공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연구 개발한 그 시스템 또한 운전자에게는 보행자가 있다라는 그런 것을 신속하게 알려주고요. 예. 또 보행자에게는 차량에 접근하고 있는 것을 알리는 상호 유기적인 그런 교통 안전 시스템입니다. 예. 그래서 운전자에게는 노면의 바닥 경광등과 또 도로 주변에 설치된 그런 전광 표지 등을 이용해서 보행자가 있으면 신속하게 알려주는데요. 아울러서 보행자한테는 차량이 접근해 오고 있음을 청각, 시각, 그리고 핸드폰 앱의 진동인 촉각, 이 3중의 감각 알림 서비스로 위험 사항을 알려줍니다. 예, 그러니까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위험한 사실을 알려서 모두에게 서로 경각심을 주는 그렇게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게 획기적으로 개발을 하신 그런 기술인데 네. 자, 그럼 우선 운전자가 보행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기술부터 소개해 주시죠. 예, 그러면 상황을 함께 연출해 보면 좋을 듯한데요. 예. 먼저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진입을 하면요, 보행자가 진입한 것을 감지하는 센서가 작동을 하게 됩니다. 주간 또 야간 조도 변화에 비교적 영향을 적게 받고요. 또 사람과 사물에 대한 판별력이 뛰어난 바로 열화상 카메라 센서가 작동을 합니다. 예. 최근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검지기이기도 한데요. 네. 그럴 때 보행자가 있다는 것을 운전자한테 알려주는 방법은요, 센서가 보행자를 인식하는 순간에 횡단보도 양측면 바닥에 네. 노면에 매설된 LED 바닥 경광등이 전멸하면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예. 야간에는 50m 밖에서도 인식이 가능하고요. 또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는 적정 수준인 220 칸델라 밝기를 유지하도록 설계를 했는데요. 네. 이것은요, 자동차 후미등이 거의 200 칸델라 정도 됩니다. 예. 이 자동차 후미등 밝기보다 약간 더 밝은 그런 정도이죠. 이렇게 지금 화면으로도 나가고 있는데 멀리서도 운전자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특히 야간에 더 시인성이 좋게 돼 있습니다. 예. 또한 가로변에 설치된 그 도로 전광 표지 경고 알림 장치를 통해서 운전자가 주목하고 또 감속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운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저런 게 있다면 정말 눈에 잘 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자, 그런데 운전자는 LED 바닥 그 경광등 또 도로의 전광 표지를 통해서 보행자를 인식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반대로 보행자는 차량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나요? 예, 차량이 보행자한테 다가오고 있을 때 차가 오고 있습니다라는 그 메시지를 네. 보행자에게 첫 번째로는요, 스피커를 통한 소리로, 그리고 두 번째는 횡단보도 건너편에 설치된 도로 전광 표지에 시각적으로, 마지막 세 번째로는 스마트폰 앱의 팝업 창과 함께 진동으로 울리게 됩니다. 네. 이것은 횡단보도 30m 전방에 설치된 레이더 검지기를 통해서 시속 10km 이상으로 차량이
접근하고 있을 때 알림 그런 경고를 하도록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열화상 카메라 또 레이더 검지기로 차량과 보행자를 검지하도록 정보 수집부를 이렇게 설계를 한 겁니다. 네. 앞서 저희가 스몬비 얘기했는데 이렇게 바닥에 이런 상황판이 알려져 있으면은 이렇게 바닥을 보고 있으면서도 충분히 차가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네. 스마트폰에도 경고 문구가 뜬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럼 이미 이 기술들이 상용화가 이루어져 있잖아요. 예. 여러 지자체에 도입이 됐다고 알고 있는데 어디에서 지금 시행 중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시스템은 고양시에 한 군데 그리고 제주시에는 2군데 총 3곳에 설치를 해서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예. 우선 고양시에는 2018년에 한 대학 병원의 대형 병원에 앞이면서요. 또 큰 규모의 교회인 그 앞 횡단보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 관계자 및 또 많은 환자들 그리고 교회 관계자들로부터 현재까지 꽤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예. 단순히 이용하는 시민들의 호응만으로는 효과 측면에서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국가 공인 인증기관인 저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전문 인력과 또 전문 장비를 활용해서 정량적인 효과 분석을 시행을 했습니다. 예. 약 1000대 차량을 대상으로 해서 효과 분석을 시행했는데요. 예. 그 결과 횡단보도 전면에 최종 정지 차량을 포함해서 83.4%의 차량이 보행자를 인식하고 감속을 했습니다. 예. 제한 속도 50km 도로 실증 구간이었는데 거기서 조사된 횡단보도 전면의 차량 최종 평균 속도는요 26.8km였습니다. 그래서 네, 운전자가 제한 속도 절반 수준으로 감속하면서 주의 운전한 것이죠. 네. 또 설치 이전에 평균 속도 32km에 비하면 약 20%나 가까이 감속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네, 이 시민들의 평가뿐만 아니라 수치로도 그 효과를 입증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맞습니다. 것 같은데, 예. 자 고양시가 그렇다면 이제 또 다른 지역인 제주도의 반응은 어땠나요? 예, 제주시의 경우도 말씀드리면 스쿨존 개념의 한 지점 그리고 또 어르신 등 보행 약자가 많은 실버존 개념의 약국 앞 횡단보도 이렇게 2지점에 작년에 설치해서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예. 고양시 설치 지점과 마찬가지의 그런 정량적인 효과 분석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특별히 스쿨존에 설치한 제주시의 해당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이하 많은 선생님들하고 또 학부모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주자치경찰단의 반응이 매우 좋아서요. 예. 올해 2지점을 더 추가로 해서 설치하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소개해 주신 이 시스템 이미 여러 지자체에 설치가 돼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어내고 있는데 자, 이 외에도 또 다른 기술을 추가로 개발 중이시라고요? 예, 맞습니다. 차량과 또 보행자의 그런 충돌 교통사고를 잘 살펴보면요. 상호 인지를 못했기 때문인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예. 따라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진입한 것을 오차 없이 인지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AI 영상 카메라로 정보 수집을 한 다음에 주행 중인 차량 운전자에게 차 안에서 실시간으로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CV2X 기반의 교통안전 시스템 연구 개발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좀 더 잘 살펴보면요. 여기서 C의 의미는 셀룰러, 즉 핸드폰 무선 통신을 활용을 해서요. 네. V2X, 여기서 V는 차량을 얘기하는데 네. 차량과 X는 인프라스트럭처를 다 포함한 everything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예. 즉 핸드폰을 통해서 위험 상황을 차량 내에 있는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알려주도록 하는 시스템을 국내 한 기업과 함께 연구 개발 중에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노약자의 교통사고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예. 다 아시다시피 노인분들의 행태를 분석한 그런 교통안전 시스템 실증 기술 개발을 행정안전부 국가 R&D로 금년부터 연구를 착수를 했습니다. 예. 특별히 노인분들이 무단 횡단을 할 때 예. 고개를 좌우로 돌린다든지 또 뛰신다든지 이런 행태를 분석한 다음에 AI 카메라로 인식한 후에 유사한 행태가 나온다면 경고 알람 메시지로 알려주는 것이죠. 운전자에게요. 네, 맞습니다. 예. 자, 기존에 있었던 그 상용화되어 있는 기술 자체만으로도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서로를 당연히 알아볼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네. 여기에 AI 기술까지 적용한다니까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됩니다. 네. 예. 자, 그런데 이 기술을 개발하시면서 굉장히 그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어려우셨나요? 예, 기술적인 어려움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는요, 교통사고 안전의 심각성과 관련된 시민의식,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스템 설치를 위한 제도적인 한계의 어려움입니다. 그래요. 횡단보도 앞에서도 감속하지 않는 그런 운전자가 있을 때요, 보행자한테는 차가 달려오고 있음을 시각, 청각, 그리고 청각인
경고 사운드를 통해서 긴급한 상황임을 알려주도록 설계를 했는데요. 그런데 설치된 그런 위치 주변의 분들께서 시끄럽다고 불만을 토로하셔서 예. 현재는 사운드로는 위험을 알려드릴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쉽네요, 그 부분은. 예, 그래서 사실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 그리고 주의력이 약한 분들에게는 네. 스마트폰을 통한 진동 알림도 좋지만 소리로 사운드를 알려주는 게 더 전달력이 좋을 예, 듯한데 더 효과적일 것 그렇지 같은데요. 못하게 되어서 좀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자, 앞으로 뭐 보완할 점이나 이런 부분들은 차차 개선을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운전자에게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음을 알려주도록 하는 바닥 경광등을 예. 노면에 설치하도록 했는데요. 보행자가 있으니까 감속하세요라는 위험 경고 메시지를 운전자에게 전달하고자 한 그런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바닥 경광등을 설치하고 또 운영함에 있어서의 국내 규정이 매우 어렵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바닥 경광등은 교통안전시설 중에 횡단보도 노면 표시 보조시설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전멸이 되면 안 되고 계속 켜 있는 점등 상태로 둬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 이런 제도적인 문제 해결이 조속히 이루어져서 교통안전시설의 기능이 제대로 유지되고 또 충분한 효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박사님께서 그 지금 오늘의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앞으로가 좀 기대가 되거든요. 네. 박사님의 앞으로의 계획도 좀 들려주시죠. 예, 저희 건설기술연구원 스마트 모빌리티 연구센터 연구진들의 이 보행자 안전을 위한 그 마음가짐은요. 한 사람의 생명을 사고로부터 어떻게든 살리기 위한 간절한 바람을 담아서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즉 의료계에서 의료진들이 환자를 대하는 그런 마음가짐처럼 저희도 같은 마음으로 보행안전 사고에 대한 치료와 처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연구진들이 무엇보다도 첫 번 가졌던 그 마음이 변치 않도록 되새기면서 한 마음이 돼서 보행자들의 생명을 살리는데 국내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또 도움이 되는 연구가 지속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 저희 연구진들을 끝까지 응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 기술이 횡단보도 사고를 막는 1등 공신이 되기를 바라겠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교통사고를 대하는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민의식도 개선이 돼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종훈 수석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적은 재료로 강한 강도와 유연성을 얻을 수 있는 건축 기술을 이용해 스스로 움직이는 불가사리 로봇이 개발됐습니다. 유니스트 신소재공학과 김지훈 교수팀은 무게를 견딜 수 있는 강인한 재료와 실처럼 팽팽하고 유연한 재료가 C줄과 날줄처럼 엉켜 있는 건축물 구조를 응용해 불가사리 모양의 유연한 로봇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복잡한 건축물 구조를 쉽고 빠르게 원하는 형태로 구현 가능한 기법을 개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유연하고 강인한 소프트 로봇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소재 부품 장비 분야 기업 절반 이상이 미중 무역 갈등 등으로 경영 어려움을 전망했습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소부장 분야 연구소 보유 기업 430여 개를 대상으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습니다. 응답 기업의 55%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기업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측했으며 영향 지속 기간은 2, 3년이라는 응답이 41%로 나타났습니다. 녹지에서 자란 아이일수록 IQ가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벨기에 하셀트 대학 연구진이 10에서 15세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녹지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의 IQ 점수는 그렇지 않은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보다 평균 2.6점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녹지가 기억력이나 주의력 같은 인지 기능과 연관성이 있다는 증거는 많으나 이번 연구는 IQ라는 확실한 임상 척도를 더한 것이라고 의의를 설명했습니다. 약 2만 년 전 빙하기 절정이었을 때 기온은 현재보다 6도 정도 낮았을 것이란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애리조나 대학 연구진이 해양 플랑크톤 화석으로 해수면 온도를 추정하는 모델로 분석한 결과 당시 지구 평균 온도는 7.6도로 현재보다 6.1도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북미와 유럽의 북쪽 지역이 대부분 얼음으로 덮이고 극도로 추웠으며 미국 남서부인 애리조나까지 큰 추위가 찾아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역 당국의 말대로 지금이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뒤 가장 엄중한 시기입니다. 수도권을 넘어 전국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속출하면서 대유행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잡지 못하면 더 큰 희생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은 물론 당분간 여행은 취소하고 약속과 모임도 자제하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